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많은 남성분들이 방망이 크기에 대한 욕심과 열망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확대 수술을 통해서 크기를 키우기도 하는데요. 또는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크림을 바르거나 이상한 링 같은 걸 끼워서 착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간요법 중 하나인 젤크 운동이라는 것도 있죠.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젤크 운동에 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런저런 논란이 많아서 잘못된 상식과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젤크 운동에 대한 정확한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젤크 운동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온라인에서 회자되는 음경 크기를 확대할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젤크 운동은 중동에서 오래전부터 남성들이 시행한 음경 확대 기법인데요. 이러한 젤크 운동을 반복하게 되면 음경 길이뿐만 아니라 음경둘레도 확장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젤크 운동이란 무엇인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젤크 운동이란 젤크 운동은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음경의 크기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운동의 효과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젤크 운동의 기초 원리는 음경해면체에 의도적으로 미세한 손상을 유발하는 것인데요. 마치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육의 미세한 손상이 발생한 후 휴식을 통해 근육이 더 커지는 원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강도가 세면 멍이 들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한 강도는 반드시 피해주셔야 합니다. 젤크 운동은 20분간 100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으며 운동이 익숙해지면 반복해서 횟수와 시간을 늘립니다. 운동 후 편안한 자세에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운동을 하면서 통증이나 멍이 생겼다면 즉시 운동을 멈춰야 합니다. 젤크 운동은 완전 박이된 상태에서는 음경혈관으로 혈액을 보내는 효과와 음경을 스트레칭해주는 운동적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6080% 정도 박이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젤크 운동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100% 박이가 될 때는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박이를 살짝 풀어서 다시 운동을 되풀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젤크 운동은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젤크 운동 효과와 원리를 이해하려면 우선 박이가 되는 원리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음경은 섬유 조직에 둘러싸인 해면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해면체의 혈액이 유입되면서 발기가 되는데요. 이와 동시에 음경의 백막 조직이 혈액이 다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박이가 유지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젤크 운동은 음경이 해면체의 혈류를 의도적으로 과잉 공급시켜서 해면체의 미세한 손상을 일으키고 그 손상이 회복되면서 음경의 크기를 성장시키는 원리입니다. 젤크 운동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3회 이상 3개월 정도 꾸준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젤크 운동의 효과와 장점. 젤크 운동의 효과는 음경의 크기가 운동을 하기 전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 후의 효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커뮤니티나 젤크 갤러리의 후기를 보면 1cm 정도의 사이즈 확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젤크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수술을 받지 않고도 음경의 크기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에서 편안하게 시간에 제약 없이 운동할 수 있으며 별도의 운동기구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경의 해면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젤크 운동의 효과를 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평균적으로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운동을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젤크 운동의 부작용. 그렇다면 이러한 젤크 운동은 정말 음경 확대에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헬스조선에 따르면 젤크 운동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고 합니다. 물론 젤크 운동의 효과를 봤다고 느끼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 안에 섬유화되어 있는 조직들이 있는 경우, 이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형태로 운동이 시행되는 경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소수이며 대부분의 남성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젤크 운동은 온라인상에서 음경 확대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운동이지만 실제로 비뇨기과 전문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효과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젤크 운동의 부작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젤크 운동의 부작용 첫 번째, 성관계 시 쾌감이 감소할 수 있다. 과도한 젤크 운동의 부작용은 관계 시 쾌감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관계 시 쾌감을 느끼는 이유는 음경 표면에 있는 대부신경의 뇌로 자극을 전달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 운동을 과도하게 하면 성적 쾌감을 느끼게 하는 대부신경의 손상이 발생하면서 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손의 압력은 질 내부의 압력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쾌감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즉, 젤크 운동 자극이 실제 관계할 때보다 훨씬 강해서 쾌감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젤크 운동의 부작용 두 번째, 발기부전의 위험. 과도한 젤크 운동은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경해면체 내부의 백막이 파열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백막은 음경해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성 막으로 해면체에 유입된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백막은 음경해면체를 둘러싼 섬유성 막으로 음경의 강직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백막은 박이 시 얇아지는 특성이 있는데 이때 강한 자극을 반복해서 주다 보면 파열이 되어서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백막 파열은 통증과 더불어 성기 표면 밑에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자연회복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젤크 운동 과정에서 백막에 과도한 자극이 발생되어서 파열되거나 손상에 의한 강직도 저하 혹은 발기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막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장시간 운동을 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횟수를 반복하면 해면체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젤크 운동은 음경해면체의 혈류를 의도적으로 과잉 공급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 횟수를 반복할 경우 해면체의 손상이나 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젤크 운동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음경해면체와 백막의 손상을 초래해서 발기부전을 유발하거나 대부신경 손상에 의해서도 감도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남성의 크기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음경훼소증 환자는 젤크 운동이 아니라 비뇨의학과 전문의에게 음경확대술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홍성우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옛날 예능 프로 마녀사냥에 출연해서 성생활에 고민이 있는 남자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확대 수술로도 가망이 없을 정도로 작은 사람에게는 수술보다는 왁싱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왁싱을 하고 나면 주변에 아예 털이 없어서 방망이가 더욱 커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왁싱만으로도 자기 만족감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남자 방망이가 커진다는 민간요법인 젤크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 코의 크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 남자의 사이즈를 의미한다는 속설이 있죠. 그래서 여자들끼리 모여서 남자 얼굴 평가할 때 그 남자의 콧대를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콧대를 보면 설렌다는 거죠. 제 빅데이터 경험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코의 크기가 100% 남자의 사이즈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약 80에서 90 정도의 적중률을 보였는데요. 완벽히 무시할 수는 없는 이야기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분들도 여자가 명기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남자분들이 이 여자가 제대로 된 명기인지 아닌지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평생 써먹는 구별 방법 얻어가시기 바래요. 우선 정확히 말해서 명기란 남자를 제대로 홀리게 만드는 느낌을 주는 여자를 그렇게 부릅니다. 여자들끼리도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너희 기집애 혹시 명기냐? 왜 저 남자가 너한테서 못 태어나와? 이런 명기는 후천적으로 발전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을 이기기는 힘듭니다. 분명히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럼 여자 명기 구별 방법. 첫 번째, 길게 째진 눈. 남자분들은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는 여자를 보통 좋아하죠? 눈이 아름답다고 하면서요. 다 압니다. 하지만 사실 여자들 중에서 명기인 여자는 무쌍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눈은 여자가 봐도 개인적으로 이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명기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남자를 홀리는 매력이 있는 것이죠. 특히 요즘 세상에 눈 큰 여자는 다 대부분 수술이니 남자분들은 큰 눈보다는 이런 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확실히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눈이 명기냐면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관상학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런 눈이 도화살이 있어 이성을 끌어당기며 실제로도 성적인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싶겠지만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말이니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의 코 이야기처럼요. 그럼 두 번째, 목소리. 남자분들은 약간 하이톤의 간질간질한 여자 목소리를 좋아하시죠? 저도 압니다. 많은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런 교태를 부리는걸요. 방금까지 욕하고 걸걸한 목소리를 내던 친구도 남자 앞에서는 그렇게 애교를 부리면서 목소리를 바꾸더라고요. 아마 남자들이 좋아하는 목소리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오히려 조금 걸걸하고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여자가 명기일 확률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욕이라는 것은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에서 비롯합니다. 여자도 이 호르몬이 나오죠. 물론 젊었을 때는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가 성욕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성대도 여리여리한 건데요. 이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인간이 성욕을 느끼는 법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게 되면 주체를 하지 못하는 건데요. 여자도 나이가 들면서 성욕이 올라가는 게 바로 다 이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럼 젊었을 때의 호르몬이 많이 나온 여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목소리라든지 조금 골격이 생기는 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골격은 키는 아닙니다. 키는 성장 호르몬의 영향이니까요. 이런 여자를 알아보는 방법은 목소리가 조금 남자처럼 굵어 보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질간질한 여자 목소리가 아니라 조금 목소리가 굵은 여자를 공략하는 게 아마 잠자리 만족도가 더 높을 수 있어요. 아셨죠? 명기를 구분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바로 발목입니다. 복숭아뼈 위에 발목이 가늘고 얇으면 명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그저 속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확실히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 살집이 있어 발목이 두꺼운 여자는 성욕은 많은 것 같던데 실제로 명기인 것은 아니고 발목이 가늘고 얄쌍한 애들이 남자들이 잠자리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런 애들은 남자들이 진짜로 못 헤어나오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물론 보통 남자들이 뚱뚱한 여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발목이 얇은 여자가 더 인기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번 저를 믿어보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말 확실한 명기 구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0% 확실한 기준이며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육상이나 리듬 체조, 발레를 아주 오랫동안 해온 여자는 높은 확률로 후천적인 명기입니다. 여기서 오래라는 기준은 그냥 단순히 3년, 5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부터 리듬 체조를 배우기 시작해 고등학생, 대학교까지 선수로 활동한 여자는 정말 명기 중의 명기입니다. 아까 타고난 게 더 크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유치원 때부터 해왔다거나 초등학생 때부터 해온 애들은 선천적인 것을 그냥 이겨버립니다. 왜냐고요? 타고난 것을 뛰어넘는 그 명기로서의 근육이 제대로 생기는 운동들이니까요. 게다가 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20대 후반이 넘어서 시작한 직장인 취미 발레, 이런 게 아니라 성장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허벅지, 대퇴근,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켜온 사람의 그쪽 근육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동굴 근처에서 사용되는 여러 근육들을 어릴 적부터 다져온 애들은 선천적인 능력을 압도합니다. 이런 운동을 한 여자들이 유독 시집을 잘 가고 유명 연예인들이랑 결혼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물론 아무리 어릴 적에 날고 기는 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그 힘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근육이 빠지고 몸 전체의 탄력이 느슨해지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명기란 존재합니다. 같은 남자라도 몽둥이 크기나 강직도가 다 다른 것처럼 여자들도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
확실히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오늘 알려드린 구별법을 이용해서 이왕이면 명기를 골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참고로 저는 이 조건들 중에서 하나만 빼고 모두 만족한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요.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늘어나는 건강 문제, 그 중에서도 당뇨병과 치매의 위험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한 먹거리와 생활 습관을 잘 지켜서 만성질환을 예방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치매와 당뇨병의 특효인 식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식품일까요? 이 식품의 놀라운 효능과 효과를 배가시켜서 먹는 방법, 주의할 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매와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뿐만 아니라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멍한 증상, 뇌안개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늘고 있어 전문가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게 되면 치매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특히 요즘은 젊은 나이에 당뇨가 발생하면 치매의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한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 당뇨 발생 연령과 치매 간 연관성을 추적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60세 이전의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진행되면 치매의 위험이 3배나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6069세에 당뇨로 진단받은 경우는 치매의 위험이 7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당뇨가 발생해 치매까지 나타나는 것을 제3형 당뇨병, 당뇨병성 치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뇨병과 치매는 연관이 크다는 것인데요. 뇌는 아주 복잡한 조직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발생하면 포도당 공급에 문제가 생겨 치매와 같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당뇨병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활발한 두뇌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혈당 조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당뇨병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견과류 중에 가장 건강하다고 알려진 호두입니다. 이 호두가 왜 치매에 좋은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과 치매에 특히 좋은 먹는 방법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두가 치매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이 건강을 해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방 섭취를 줄이다 보니 그 자리를 탄수화물과 설탕이 채우면서 살이 찌고 제2형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의 위험을 높여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악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여러 음식에는 오메가3보다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먹게 되면 몸에 염증을 발생시키는데요.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만성 염증이 돼 당뇨병, 치매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만성 염증은 치매를 만드는 가장 큰 위험, 인자 중 하나입니다. 염증 걱정 없이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와 오메가6를 11에서 14 비율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치매 환자 약 75%가 퇴행성 신경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인데요. 이 질환은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쌓이면서 인지기능 장애, 기억력 악화 등 뇌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독성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은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치매에 악영향을 줍니다. 좋은 소식은 식단에 호두를 포함시키면 치매의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육 주립 발달 장애 기초연구소에 따르면 호두의 비타민이 및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높은 항산화제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치매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호두 추출물은 독성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효과를 감소시켜 세포 사멸의 확률을 낮춰줍니다. 그럼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호두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호두에는 아브시신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식물의 생리, 생화학적 과정을 억제하는 물질인데 이 물질은 몸에 좋은 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건강하게 호두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이 아브시신산의 활동을 막는 것이 좋은데요. 호두를 굽거나 물에 불려서 먹으면 아브시신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호두를 굽게 되면 폴리페놀의 양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이 사라지고 치매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오메가3 지방산이 산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굽기보다는 물에 불려서 먹는 것이 좋은데요. 2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불려주면 아부시신산 올 줄일 수 있습니다. 호두는 열을 가하게 되면 건강한 지방이 산패돼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호두가 좋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어도 좋지 않은데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호두의 하루 섭취량은 반으로 갈라진 호두 8개에서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먹기 전이나 잠들기 전에 먹어도 좋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하루 3번 정도로 나눠 드시면 부작용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같이 먹기 좋은 궁합식품도 있는데요. 첫 번째 궁합식품은 우유입니다. 호두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부족한데 우유와 함께 먹게 되면 이러한 영양소를 보완해줍니다. 호두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뇌세포에 영향을 주어 불안감과 우울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호두의 마그네슘, 우유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개선시켜줍니다. 하지만 견과류와 우유를 같이 섭취할 때 단점도 있는데요. 두 식품 모두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우유에 유당불내증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우유보다 요거트와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요거트는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것으로 발효가 되면서 유당을 분해해 유당불내증을 완화해줍니다. 두 번째 궁합식품은 삶은 달걀입니다. 아침 식전 30분에 삶은 달걀 1개와 호두 1개에서 2개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삶은 달걀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달걀의 풍부한 레시틴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뇌세포 손상으로 발생하는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이 두 식품은 건강한 조합이 될 수 있는데요. 호두는 섬유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고 달걀은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영양소의 흡수와 균형 잡힌 식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전 30분에 두 식품을 같이 먹으면 당뇨병 환자의 식후 혈당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인후와 가슴에 압박감이 생기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두드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양의 호두를 드시게 되면 위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섬유질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관에 스트레스를 주고 가스 발생, 설사, 복부 팽만감, 복통 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호두를 먹을 때는 하루 섭취량인 28을 지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만큼 칼로리가 높습니다. 다량으로 드시게 되면 체중이 증가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섭취량 이상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